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성장시키는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 은둔의 즐거움입니다. 지은이는 신기율,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는 마음치유 상담가로 사단법인 구름함의 교육센터장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있고 현재 유튜브 채널 신기울의 마음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에게는 모두 고독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아름답게 누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은 고단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제안합니다. 또한 혼자 웅크린 응축의 힘을 모아 삶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방법, 자발적인 운동의 시간을 삶의 곳곳에 배치해 재충전과 회복의 힘을 얻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띠지에 굉장히 멋진 말이 써 있습니다. 섬처럼 고독하고 호수처럼 고요하며 바람처럼 고결하게 스스로에게 반하는 사람이 되려면 혼자 있을 때 눈부셔야 한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 혼자 웅크리는 시간의 힘, 2장 일상을 숨쉬듯 가볍게 만드는 기술, 3장 마음의 주인이 되는 생각의 기술, 4장 나쁜 감정을 내보내는 마음의 출구입니다. 문득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앞만 보고 달리다 넘어져서 쉬어가고 싶을 때, 사람들과 어울릴수록 고독감이 느껴질 때, 당신에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발췌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고독의 장소가 있다. 그곳은 말라붙은 당신의 마음을 소생시키는 단 하나의 장소다. 펄벅. 프롤로그. 거친 세상의 풍랑을 막아주는 장막 속으로.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나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된다.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을 수 있을지, 수많은 이별 속에서도 고립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면 나는 가끔 투명 망토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만약 쓰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투명 망토가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몰래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안갚음을 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동안 채워지지 못한 욕망이 솟구쳐 오르고, 그런 욕망은 대부분 일탈을 향한다. 돈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었던 것들은 투명 망토를 쓸 때 드러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선생님은 투명 망토로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상대에게 건넨 질문이 내게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 투명 망토를 쓰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사실 망토를 써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미 나는 주기적으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은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특별하고 은밀한 시간을 은둔이라고 부른다. 은둔은 나에게 투명 망토를 쓰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되면 나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나쁜 짓을 시도하는 부정의 일탈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몰입의 시간을 만끽한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동안 잠시나마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충전한다. 투명 망토를 어디선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다면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도 그녀처럼 혼자 남겨진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망토를 벗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투명 망토를 쓰기만 할 뿐 벗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고독 속에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망토는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일 뿐이다. 망토를 벗지 못하는 일 따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고독 역시 마찬가지다. 투명 망토를 입고 벗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고독이 주는 외로움보다 고독이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 나는 그런 자유로운 고독의 시간이 바로 즐거운 운둔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반대로 고독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운둔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운둔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불행을 건너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삶의 역할을 바꿔주는 신비한 터널이나 나를 충전하고 위로해주는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이때 느끼는 혼자라는 감정은 내가 점점 고립되어 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좀 더 깊은 본질을 경험하게 하는 더 좋은 고독에 다가가게 한다. 좋은 고독은 내 삶의 면역을 키우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이기도 하다.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소설가 김훈은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란 말로 표현했다. 막장은 광부가 파내려간 갱도의 맨 끝을 말한다. 탄광의 가장 깊은 곳이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하다. 그곳에는 언제나 3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와 숨쉬기 힘든 공기, 안심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위태로운 곳에서 광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멈추기를 결정했다면 곡괭이를 내려놓고 내가 파놓은 길을 따라 지상으로 되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다시 곡괭이를 들고 단단한 벽을 파내기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얼마를 더 파내고 어떤 방향으로 팔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막장에는 더는 갈 곳이 없다라는 숨막히는 절망과 이제 그만 멈춘다라는 포기, 그리고 갱도를 개척한다라는 희망이 공존한다. 김훈이 자신의 서재를 막장이라 말한 것도 그것이 절망과 포기와 희망을 선택할 수 있는 지적 교차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탄광의 갱도는 여러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의 길이다. 하지만 탄광을 삶에 비유하면 삶이라는 갱도는 오직 나 혼자만이 가야 하는 고독한 길이 된다. 그 외로운 길에서
내가 들 수 있는 곡괭이는 지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재는 다양한 곡괭이가 모여있는 창고이기도 하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양한 지식을 쌓는다는 건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막장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김은에게 서재가 결연함이 감도는 막장이라면 나에게 서재는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장막이다. 장막은 노천에서 비바람을 막기 위해 둘러치는 막을 말한다. 나는 서재에 있을 때면 언제나 삶의 거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린 시절 나를 지켜주던 장막은 만화방과 서점이었다. 아직 내 집, 내 방이라는 나만의 공간이 없던 시절, 사방이 책들로 가득했던 그것 덕분에 나는 비바람에 젖지 않고 무사히 유년 시절을 지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나는 셀 수 없을 만큼 잦은 이사와 함께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연례 행사처럼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다.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을 만큼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반복되는 도피성에 가까운 이사였기에 가까운 옆 동네가 아니라 서울과 부산, 광주, 창원으로 이어지는 낯선 곳으로의 전학이었다. 천성이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던 나는 새로운 학교에 갈 때마다 또래 집단에서 고립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노력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전학을 간 학교에서는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뛰쳐나와 한 달 동안 무단 결석을 하게 되었다. 가슴 아픈 점은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지 한 달 동안 학교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선생님이 나의 부재를 몰랐다는 것이다. 학교를 피해 도망친 곳은 구불구불 이어진 동네의 골목길이나 가파른 경사가 있는 계단이었다.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낯선 골목길을 여행하듯 배회하거나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점심시간이 되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차려 먹고 저녁 늦게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에 가는 것보다 골목길을 걸으며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을 걸 던져주고 동네 풍경을 감상하는 게 더 속편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만약 이런 식의 일탈이 자주 반복되었다면 내 삶은 지금쯤 파국으로 끝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 고독한 일탈을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을 늦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그 전환점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준 선생님과의 따뜻한 만남이나 친구의 운명적인 등장이 아니었다. 다름 아닌 그 당시만 해도 유해 공간으로 여겨졌던 만화방과의 만남이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내가 마음치유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회사에서의 적응과 이직에 대한 것이다. 요즘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이직하는 횟수가 평균 4회라는 취업 사이트의 통계만 봐도 그렇다. 단순히 계산하면 2.5년에 한 번씩은 회사를 옮기는 것이다. 좋은 이유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불행히도 회사 내 불편한 인간관계나 보장되지 않는 미래, 능력에 맞지 않은 처우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듯 회사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
회사와 내가 맞지 않을 때 퇴직이나 이직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판단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회사를 끝까지 다니며 버텨야 할 때도 있다. 바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가 그렇다. 사람의 삶에도 계절의 순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주기가 존재한다. 그 주기에 맞춰 봄처럼 시작해야 할 때가 있고 여름처럼 번성하는 때가 있으며 가을처럼 걷어들이고 겨울처럼 움츠려야 할 때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 자신만의 계절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인생의 계절 중에서 겨울은 가장 혹독한 불행이 찾아오는 시기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세상을 얼어붙게 하듯 이때가 되면 내 삶도 차갑게 얼어붙으며 생명력을 잃어간다.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나고 있는지를 알려면 나를 힘들게 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회사를 나서면 나를 위한 따뜻한 위로나 유쾌한 여흥을 쉽게 즐길 수 있다면 그건 그냥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지인들과 다툼이 잦아지는 등 다른 일상에서도 동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 속에서 마음도 갈피를 못 잡고 자주 길을 잃는다. 나도 모르게 무리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풍문에 귀가 열리기도 한다.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를 피해 이직한 곳에서 그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간 곳에서는 인정 대신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이전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사람들은 계절에 순응하기보다 오히려 좋았을 때를 생각하며 움츠러드는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하던 일이 어려워지면 성급히 다른 일을 찾아 오히려 평소보다 더 크게 일을 벌이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한다. 이런 흐름이 보이는 사람과 상담할 때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드린다. 인생의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자리에 머물며 운둔의 처세를 취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운둔의 처세란 내가 언제 멈추고 나가야 할지 그 때를 아는 것이며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를 둬야 하는지 거리를 아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자주 쓰는 잠룡이라는 말은 은둔의 처세를 집약해서 표현한 말이다. 물속에 잠긴 용이라는 뜻의 잠룡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용이 되기 위해서는 물밑에서 자신을 감추고 힘을 키워야 하는 시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나섰다가는 제대로 비상하기도 전에 모함과 시기라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잠룡의 시기를 견뎌내지 못하면 결코 승천하는 용이 될 수 없다. 은둔이라고 해서 꼭 혼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과 함께라도 힘든 상황으로부터 분리되어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내가 쉴 수 있는 편안한 곳을 찾으라는 것이 진탕 술을 마시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게임을 하라는 말은 아니다.
침대에서 뒹굴며 온종일 휴대전화를 보거나 드라마와 영화에 빠지는 것은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충만한 휴식을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런 휴식은 고단한 현실을 피해 침대 속에 나를 방치하는 심각한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힘들게 일한 뒤에 하루 정도의 고립은 괜찮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자발적 고립은 마약처럼 묘한 중독성이 있다. 그래서 한두 번의 달콤한 고립 경험이 단 몇 번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다. 몸이 늘어지는 무기력한 순간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인식되는 순간, 내 몸과 마음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고립의 안락함을 끊임없이 원하게 된다. 그렇게 반복된 고립은 결국 나를 위축시키고 주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더한 고립으로 나를 내몰아간다. 은둔과 고립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은둔과 고립의 확실한 차이는 다음날 느끼는 불안함에 있다. 은둔을 하고 난 다음 회사에 출근할 때는 그래도 다시 해볼만 하다는 긍정적인 의욕이 생긴다. 머리는 명료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지며 몸은 가벼워진다. 충분한 충전을 통해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회복된 것이다. 하지만 어제의 휴식이 나를 고립시킨 것이었다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롭고 불안해진다. 머리는 무겁고 마음은 어두워지며 몸은 물에 젖은 듯 찌뿌둥하다. 고립이 마음의 면역을 약화시켰기 때문이다. 언제나 무기력한 고립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짧은 휴식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명확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때 휴식은 나를 위한 은둔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리추얼이 일상의 품격을 높인다.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 일이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경건한 마음이 들거나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강을 바라보며 포근함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식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오는 일상의 반복적인 행동을 리추얼이라고 한다. 리추얼은 습관처럼 의미 없이 반복되는 버릇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며 되풀이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렇게 특정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기에 때로는 특정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의도적인 리추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내 이름은 빨강을 쓴 오르한 파묵의 일화는 리추얼을 통해 어떻게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파묵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집과 분리된 자신만의 작업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작가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부인과 함께 잠시 미국에서 살던 시절에는 형편상 작업실을 마련하지 못해 집에서 글을 써야만 했다. 집에서 글을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다. 이때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글을 쓸 때만큼은 집을 작업실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는 독특한 리추얼을 만들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작업실에 가는 것처럼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집 주위를 산책하다가 작업실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일을 매일 아침 반복했고 어느 정도 이런 패턴이 익숙해진 후에는 여기가 내 작업실이라는 자기 최면 속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산책이라는 리추얼을 통해
집에서도 글을 쓸 수 있는 마음을 갖추게 된 것이다. 집 주위를 산책하는 리추얼은 그에게 집에 있던 자연인 파묵에서 작가 파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역할 전환의 시간이기도 했다. 리추얼이 아닌 단 한 번 혹은 생각나는 대로 공원을 산책했다면 아무리 그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도 집이 작업실로 변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역할 전환은 리추얼이 되었을 때 더욱더 명확한 효과를 발휘한다. 역할 전환, 리추얼, 길지 않은 시간, 이 복합적인 공간과 시간의 활용을 나는 10분의 은둔이라는 말로 통칭해 부른다. 은둔이란 표현을 쓴 건 이 시간은 오직 나에게만 의미 있는 은밀한 개인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10분의 은둔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내는 우리에게 이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선명하게 상기시켜준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할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10분 은둔의 핵심은 10분이라는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 반복되어 일상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쩌다 한 번씩 이벤트처럼 하는 10분의 은둔은 기분 전환 이상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매일 10분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튼튼한 근력이 붙는 것처럼 10분의 은둔을 반복하면 일상을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은둔력이 생긴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고 동시에 충실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람 중에는 이런 10분의 은둔을 본능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리추얼의 힘을 잘 활용할 줄 알았던 뛰어난 은둔력을 가진 사람 중에 모비딕을 쓴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 있다. 그에게 역할 전환을 위한 10분 은둔의 장소는 집 앞에 있는 헛간이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헛간에 가서 이제 막 잠이 깬 동물에게 먹이를 주며 인사를 나눴다. 먹이를 주고 나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2층에 있는 서재로 갔고 그곳에서 오후 내내 소설을 썼다. 멜빌은 작업을 끝내고 서재에서 나올 때도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 가족 중 한 명에게 정해진 시간에 서재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자신이 직접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를 멈추지 않게 했다. 한참 글 쓰는 일에 몰두하다가도 노크 소리가 들리면 쓰던 글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집중을 깨고 문을 여는 과정을 글쓰기 멈춤의 신호로 삼았다. 노크 소리를 수업을 마치는 학교 종소리로 만들어낸 것이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헛간의 은둔과 노크의 리추얼 속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소설로 알려진 모비딕이 완성되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